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자주 국방 노선. (1968년 2월 7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헬기편으로 경남 하동역에 도착, 경전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치사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금년 안에 무기공장을 완성해 250만 향토 예비군을 무장시키겠다고 언명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이것을 마치 국민의 기본 것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 국방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지 왜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책임을 맡기느냐는 둥 우리나라 지도층이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언론계에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장공비 몇 명이 와서 총소리가 몇 방 꽝꽝 나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공산당의 발악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각오를 하고 적이 오면 우리도 같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국방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유엔군이 와서 도와준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나 유엔군이 무기를 가져와서 적을 방어해 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는 그런 국방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랍 수천만 민족이 이스라엘 250만 민족에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두드려 맞아서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방도 이러한 태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 강요 및 여야 정치인들의 단호한 결의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가운데 2월 7일 낮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군 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M16 소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월 8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포터 주한 미 대사의 방문을 맞아 1시간 동안 요담했다. 그 시각 존슨 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군원 1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 이날 포터 미국 대사가 돌아간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와 최규하 외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포터 대사와의 요담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오후 5시부터 정 총리와 최 장관은 중앙청 총리실에서 포터 대사와 다시 협의했다. 이날 포터 대사와의 요담 내용은 언론에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포터 대사는 미국 정부의 회답을 들고 왔다. 내용은 추가 군원 1억 달러를 제공하는 선에서 한국 정부의 자제를 당부하며 이를 위해 미국 측에서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요지였다. 비슷한 시각 국방부에서 김성훈 국방부 장관과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이 1시간 반 동안 요담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우리의 대미 시위가 먹혀들고 있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때 본스틸 사령관은 한국군 예하부대에 파견된 미 군사 고문단으로부터 수집한 추가 군원 1억 달러의 사용 계획서를 들고 왔다. 김 장관이 받아보니 대부분이 미군이 제공한 병기에 부품 도입비로 잡혀 있었다. 김성은 전 장관의 회고. 우리에게는 북한을 유사시 응징하려면 적어도 F-4D 팬텀 정도는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1억 달러면 팬텀 1개 대대가 보유 가능한 액수였죠. 저는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따져보니 7천만 달러가 들더군요. 나머지 3천만 달러를 각군에 나눠주어 부속품 및 보수 비용에 쓰도록 전용하자고 했더니 본스틸 장군이 펄쩍 뛰는 겁니다. 정 필요하다면 생산이 중단된 F-100 기종을 권합디다. 끝내 우겼죠.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며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관철됐습니다. 팬텀 편대는 이듬해 대구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비로소 한국 공군도 북한을 폭격할 비행기를 갖추게 됐다. 미국의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한 박 대통령은 이날 밤 김성은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방위 조약에 대한 원칙적인 약속만 들어오고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데 이번에 특사가 오면 제대로 고쳐볼 만한 것을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용 중 제3조에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규정을 즉각 개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박 대통령의 동의를 얻었다. 김 장관은 다음날 아침 최규하 외무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각서로 만들어 한미 공동성명 문안을 작성토록 했다.
1968년 1월 23일 새벽 3시 45분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사건은 미 해군 사상 10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는 미국의 대한, 대북 정책과 남북한의 통일 전략 및 대미 협상 전략이 뒤얽혀 있다. 1968년까지 지속된 남북한 간의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잠시 박정희, 김일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김일성은 1950년 6.25 남침 전쟁을 통해 무력 통일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954년 4월 26일 한국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제네바 회담을 통해 평화 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제네바 회담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 남일은 외국군 철수 및 감군, 모든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전조선위원회 구성, 경제문화 교류 및 남북한 동일 의석에 의한 선거 등 6개항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의 평화 공세는 1960년 4.19에 의해 다시 촉발됐다. 그해 8월 15일 해방 15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평화 통일에 관한 호소와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4.19를 주도한 학생들은 통일 열기에 들뜨기 시작했다. 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통해 등장한 장면 정권 시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같은 남북한 간의 접근은 이듬해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 의해 부정됐다.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은 장면 정권과 같은 혼란에 처한 사회에서 국토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남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북한의 연방제 통일화를 거부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한 남북 협상이 가능할 때까지 통일 문제를 잠정 보류하는 전략을 취했다. 김일성은 1967년 초 비무장지대에 대한 무장도발을 시작으로 통일 전략을 무력적화 노선으로 전환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가시화된 직후인 1969년 10월까지 3년 동안 김일성의 대남 무장 도발은 지속됐다. 김일성은 무력 도발로서 남한 사회의 공포감과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다. 동시에 김일성은 미북 간 단독 교섭을 통해 한미 관계가 이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때까지 김일성의 전략이 한국과 미국의 공세적이었다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머물러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에 대해 수세적이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우 납치 사건에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보여진 대북 유화 정책은 오히려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적인 무력 도발과 미국의 대북 유화 정책으로 안보 위기에 직면하자 자주 국방 노선을 선택, 미국과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은 김일성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남한 사회 내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한 박 대통령은 삼선 개헌과 유신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전용한다. 한편 김일성은 대남 무력 적화 노선이 실패에 봉착하자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를 통해 대남 전략의 기본 방향을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정했다. 이는 북한의 지원으로 남한의 인민들에 의해 남한 정부를 전복, 용공 정부를 수립하여 북한 정권과 합작으로 적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1971년 8월 15일부터 1973년 8월 28일까지 지속된 남북대화는 이런 평화 공세의 일환이었다. 북한의 평화 공세와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전술은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남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됐다. 북한은 이 전술을 통해 남한 사회의 반정부 인사와 감상적 자유주의자들을 포섭해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노선은 1979년 11.6으로 박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남 전술의 골격이다. 1968년 사건 당시 박정희, 존슨, 김일성 간 삼각구도의 변화를 추적해보자. 북한은 푸에블로우 납치 직후 함장 로이드 부커 중령으로부터 서면 자백을 받아낸 뒤 이를 방송함으로써 선전의 우위를 점했다. 우리 푸에블로호는 동해안을 따라 요도에서 7.6마일 떨어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해상으로 깊숙이 침입하여 여러 군사시설에 대한 정탐 활동을 벌이다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출동한 인민군 해군 초계정에 납포됐다. 우리는 다만 북조선 정부의 관대한 용서만을 바랄 뿐이다. 함장 로이드 부커 중령. 사건의 본질은 납포된 함정의 영해 침범 여부였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재조사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묵살한 채 오직 영해 침범 사실만을 강조했다. 북한은 사건의 진상을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공개하며 정치 공세를 폈다. 북한은 선원들의 신문 자료, 선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비밀 문건 등 압수품의 단계적 공개와 81명 승무원들의 자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미국의 관심을 인질의 안전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이 무렵 미국은 4년여 동안 월남전을 수행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에 몰리던 중이었다. 미국 정부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채 안 돼 대북 군사 보복 계획을 포기했다. 이를 간파한 김일성은 미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일성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북한 해군에 격려문을 보낸 2월 2일, 판문점에서는 최초의 미북 간 비공개 회담이 시작됐다.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 단독정부라는 정통성을 고수해오던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 121 청와대 기습 사태를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의 판문점 회담 참가를 요구했다. 이로써 한미 간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1999년 1월 13일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푸에블로호 사건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한 반면 미국은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연한 대북 접근을 시도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측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고 그 대가로 군사원조 확대를 요청하는 등 당당한 실리 외교를 펼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무력 보복을 천명하여 미국 존슨 행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존슨 미 대통령은 즉시 한국의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요지의 친서를 보냈다. 이어서 존슨 대통령은 사이러스 벤스 특사를 한국에 보내고 북한에 억류 중인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추가 군원과 한미 방위조약 개정 등을 얻어낼 수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사격하는 대통령. (1968년 2월) 중순 김일성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무력 보복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자 조선인민군 창군기념식장에서 만일 계속해서 미국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위협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미국은 시체밖에 얻는 것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무력 보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세계 최강의 미국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죄문 쓰기를 미국 측에게 종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표는 판문점 회담을 통해 사죄문 대신 인수증만 쓰겠다며 북한 측과 대립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 7일 북한의 평양방송은 푸에블로호 사건 30주년을 맞아 특별 방송을 하는 가운데 회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때 미국 놈들이 사과문을 거부하는 대신 선원 송환 때 인수증만 쓰겠다고 고집했다. 협상 과정을 보고받은 우리들의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만일 미국 놈들이 자기 주장만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회의에 흥미가 없다고 하면서 한 달 반쯤 회의장에 나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예상대로 미국 놈들은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의 요구에 응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딘 러스크는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관료 생활 중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으로 북한과 회담을 하던 기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10개월이었다고 쓰고 있었다. 미국이 제시한 모든 합리적인 제안들이 북측에 의해 단호하게 거부된 이유,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즉, 어떻게 해서 미국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인하지 않고도 승무원을 석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푸에블로호 문제 처리는 기존 관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여 사죄문은 미국 정부 명의로 된 것을 받아내고
함선은 북한이 몰수하며 선원들은 인계인수가 아닌 추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 확보, 선전전에서의 우위 확보, 작은 당근, 큰 채찍,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 당시 북한의 기선을 제압당한 미국은 336일 동안 28차례의 회담을 통해 치욕적인 협상 과정을 밟아야 했다.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에서 미국 측 대표 우드워드 준장은 푸에블로호는 북한 영해에 침입했다는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승무원들의 석방을 위해 이 문건에 서명한다고 발표한 뒤 북한 측과 협의한 문서에 서명했다. 다음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서명문 요지. 미 함선 승무원들의 자백과 북괴 대표가 제시한 증거물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미국 함선이 북괴의 영해에 들어가 정탐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 함선도 북괴의 영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한다. 서명문의 날이 난 지 2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 판문점을 통해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과 시체 한 구가 미국 측에 인계됐다. 이날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부커 함장은 억류 11개월 동안 가장 조직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테러를 당했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들과는 다르다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겪은 북괴는 인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이며 조선 인민이 거둔 또 한 차례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다음은 당시 북한의 중앙방송 발표문. 15년 전 조선 인민에 대한 전쟁에서 미제 침략자들이 비참한 패배를 당한 역사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전 세계 인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또다시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무장 간첩선인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회담 이후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원산항에 정박시켜 반미 사상교육용으로 활용해오다 1999년 10월 말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평양 대동강, 쑥섬역, 충성의 다리 근처로 옮겨놓고는 내 외국인들에게 전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안감사 박규수에 의해 침몰당한 것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북한은 김정일의 고조부 김웅우가 결사대를 조직해 이곳에서 미국 해적선 셔먼호를 물리친 사건으로 조작하고 미 제국주의 침략의 첫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양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해설자들은 당시 함정 납치에 참여한 해병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1999년 10월 23일 중앙방송은 푸에블로호 참관단을 취재 보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민간해양연구선의 허울을 쓰고 우리 영해 깊이 침입했던 무장 간첩선의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무기고와 정보종합실, 변전실, 장교선실, 사병선실, 12.7mm 대구경 기관총들, 고성능 안테나들을 비롯한 무장 장비들과 정탐 설비들을 돌아보면서 미제의 침략적 본성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새겨보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째가 되던 1968년 2월 9일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무력 보복을 준비하는 등 대미 시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미국 측이 M16 소총 지급 및 추가 군원 1억 달러 제공과 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서둘러 제의해온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 9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훈 국방장관과 임충식 합참의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군수뇌를 청와대로 불러 주체적인 국방태세 확립에 관해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군수뇌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미 시위의 중간 점검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전쟁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끼리 한번 북괴놈들을 쳐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기탄 없는 생각을 들어보고 싶소. 이 자리에서 김성훈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푸에블로호 납치 이후에도 비무장지대를 통해 20명씩 무장 군인들을 난파시켜 총격전이 2차례나 벌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6.25 때 기습 남침을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우리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계속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저들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반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말려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한 다른 요인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박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더란 것이다.
2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 사이러스 로버트 벤스 미 대통령 특사가 미 공군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짤막한 독착 성명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북괴 만행으로 빚어진 최근 한국 사태에 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헬기편으로 미 8군 사령부로 떠났다. 이날 오후 3시경 점퍼 차림의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와 함께 박종규 경호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청와대 신간 지하에 있는 경호실 사격장으로 향했다. 25m 길이에 5개 사로가 마련된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군용 권총과 카빈 소총을 번갈아가며 사격했다. 유경수에게도 총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며 사격을 시켰다. 이날 평균 80점을 기록한 박 대통령은 이만하면 나도 급할 때는 싸울 수 있겠어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의 사격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5.16 이후 박정희가 태릉 사격장을 찾을 때마다 사격안전요원으로 곁에 서서 보좌했던 서강욱 씨의 회고. 5.16 직후 박 의장이 군 출신 장관들을 대동하고 태릉 사격장을 찾았을 때 곁에서 처음 봤습니다. 당시 저는 육군 사격 지도잔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박 의장의 사격 자세가 일품이었습니다. 총을 든 손끝에 흔들림이 없었고 목표를 노려보는 매서운 눈매하며 총을 파지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자세는 그때까지 제가 만나본 역대 장성들 중 최고였습니다. 사격 후 표적지를 보면 흑점 안에 모두 명중돼 있었습니다. 다른 장성들은 표적지에도 명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그 후 박 대통령은 매년 한두 차례씩 태릉 사격장을 방문했는데 1968년 2월 박 대통령이 경호실에서 사격하는 사진을 신문에서 본 저는 대통령이 행동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실에서 궁도를 유행시켰듯이 박 대통령이 솔선하여 사격을 유행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2년 뒤 박 대통령의 허락에 의해 박종규 경호실장은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겸직하면서 한국 사회에 사격 붐을 일으켰고 1971년 제2회 대통령배 쟁탈 봉황기 사격대회 때부터 행정부처대항 사격대회를 열어 대통령 이하 장차관 및 국장급까지 참석하여 부처별 사격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사격부가 신설되는 등 상무 문화가 조성됐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사격 소식이 전해진 2주일 뒤인 2월 26일 공화당 창당 5주년을 맞은 공화당 당무위원들은 기념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 경호실 사격장을 찾아가 사격 연습을 했다. 2월 12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예방한 벤스 미 대통령 특사를 맞아 약 3시간 동안 회담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최규화 외무부 장관, 김성훈 국방부 장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포터 주한미국 대사, 본스틸 주한 유엔군 사령관, 월시 미 국무성 비서실 차장이 참석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대통령의 졸업식 유시. 1968년 2월 12일 오전 벤스 특사를 맞아 첫 청와대 회담을 가졌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의 저명한 컬럼니스트 잭 앤더슨 기자와 단독 회견을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자기에게 응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고 자기는 관망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다림에 약간 지쳤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의 목숨을 노린 북괴 무장공비의 만행과 푸에블로호의 납북은 분명한 침략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괴가 도발 행위를 자행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니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군대를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행동하지 않은 유엔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괴가 오만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도발 행위에 얼굴을 돌리는 미국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역을 거쳐 말을 나눈 박 대통령은 휴전 후 15년 동안 북괴는 휴전 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수한 협정 위반 행위를 자행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파괴 공작을 자행하고 간첩을 남한에 침투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휴전 협정에 있는 한 쌍방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 협정을 충실하게 지켰으나 북괴는 수없이 위반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응징도 가해지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북괴가 감히 청와대를 습격할 것을 음모하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만일 김일성이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을 때 응징당할 것이란 걸 알았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괴의 최근 만행에 대해 응징하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괴가 판문점에서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밀한 응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확고한 결의와 단호한 행동은 위기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막는 데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구가 작은 박 대통령의 말씨는 부드러웠으나 그의 말에 힘을 주기 위해 지휘봉으로 허공을 힘있게 찌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적절한 용어를 생각해내는 동안 갈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묵직한 마호가니 탁자 앞에서 발을 흔들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북괴 무장간첩 침투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응징만이 북괴에 대한 적절한 행동 조처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이 조처가 순전히 응징 조처이고 한정된 조처임을 공표하면 북괴는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응징 조처는 자위 조처라고 강조하고, 만일 우리가 이번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괴는 앞으로 마음대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도발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현재 자기는 응징 조처를 취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하에 있고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하에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의 권한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기는 유엔군 사령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잭 앤더슨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견기를 이틀 뒤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보도했다. (2월 15일) 오후 방한 중이던 사이러스 벤스 특사는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한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한미 방위조약 개정 부분 중 즉각 개입 부분을 즉시 결정이란 문구로 절충해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 하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즉시 결정할 것이란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및 미 합중국 국방성의 강요급 연례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였다. 당시 합의된 한미 국방장관 회의는 1968년 5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하며 지금까지 매년 계속되고 있다. 1.2.1 사태의 연이은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으로 시작된 한미 간 갈등은 한국 측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보완과 군원 1억 달러 추가 지원 및 M16 공장 건설, F4 팬텀기 도입, 휴전선 철책선 보완, 주요 예상 침투로의 자동 전자방책 설치 등 선물들을 안겨주었다. 1968년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약 20여일 동안 미국이 보여준 행동은 강대국조차 자국 내 여론을 통제하지 못하면 동맹국과의 약속은 물론 정권의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반전 무드에 편승한 진보 세력과 정통 보수 세력이 대치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약 2달 뒤인 3월 31일 미국의 단결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존슨 행정부는 실망한 동맹국들을 달래며 월맹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만을 겨우 지키는 선으로 후퇴해야 했다. 미국인들은 정통 보수 노선을 표방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던 1980년대까지 국력 회복을 기다려야만 했다. 벤스 특사가 한국을 떠난 2월 15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과 회합을 가진 군 수뇌부들은 씁쓸한 승리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아무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강대국도 학생 데모에는 별 수가 없나 하며 혀를 차더란 것이다. 이날 밤 박 대통령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 월남전을 취재하던 미국 언론들은 월맹군에 대한 취재가 쉽지 않자 경쟁적으로 미군의 피해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저는 이런 불순한 바람이 미국 내 여론을 형성하면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의 정부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그날의 교훈으로 정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을 동정하면서 이쪽은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철없는 것들이 뭘 안다고 라며 미국 내 젊은이들의 반절운동을 아주 혐오했죠. 김성은 전 장관은 당시 박 대통령이 존슨 행정부의 퇴조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했다고 회고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본 박정희 대통령의 이후 통치 과정들은 향토 예비군 창설, 국민교육헌장 제정,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제정, 한국식 민주주의 강조, 학생운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 야당과 재야 지식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1968년 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제16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호전적인 침략자와의 대결에서 협상이나 유화 정책은 언제나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던 역사적 과오가 이 땅에서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2월 23일 오후 3시 박정희 대통령은 헬기편으로 진해를 방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22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북괴의 흉계가 전혀 오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건설과 반공투쟁에 범국민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은 진해 공관에서 전 국방부 장관 손원일, 이종찬, 전 해군 참모총장 한명수 등 예비역 장성들과 만찬을 하면서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향군 문장 문제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성은 장관과는 국방부 장관의 후임 인사에 대해 조용히 의논했다. 김성은 전 장관의 증언, 저는 쉬고 싶어 수시로 사임 이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무렵 야당에서 계속 저를 포함해 2호 내무부 장관에 대해서 121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인책하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진해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임자가 쉬겠다니까 야당에는 임자를 내보내는 걸로 보여주겠소. 후임자가 누구면 좋겠소? 라고 물어보십디다. 저는 몇 사람을 추천해드렸죠. 2월 26일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절박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이나 양보는 패배를 뜻하는 것이며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하고 우리 민족도 살아야 하고 조국도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심이 없는 국민을 남이 와서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족의 생명은 민족의 주체성에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의 주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결단하에 행동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새로운 기운을 진작시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 역량을 배양해야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대통령의 고성. 박정희 대통령은 121 사태와 푸에블로 납북 사건을 통해 대미 강경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적인 신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국내 정치에서 파행 국회와 당내 갈등이란 두 가지 숙제를 장애물로 남겨두고 있었다. 국회는 1967년 12월 28일 여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로 말미암은 이른바 28파동의 여파가 남아있었다. 새해 들어 야당은 28파동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장단 인책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 한 일체 이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성훈 국방부 장관 및 군수뇌부와 논의 끝에 전군 동원 태세령을 내린 뒤에도 야당의 등원 거부는 풀리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추가 군원 등 각종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섭유류세법 개정 법안과 도로 정비 추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2월 19일 오후 4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향군무장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국방부가 성안한 13개 조항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미 향토방위대와 향군 조직을 일원화 하는 향방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었으나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의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예비군은 주소지 단위로 편성하되 연대, 구군의 대대, 시의 동면 읍에 중대가 설치되고 리, 동, 부락 및 직장 단위에 소대 또는 분대를 조직하게 돼 있었다. 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석회의석상에서 몇몇 장관들이 국회가 안건을 처리해주지 않아 행정처리에 지장이 많다고 불평하면서 공화당 측에 15건의 안건을 당장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공화당 측과 말싸움으로 번졌다. 김진만 원내총무는 며칠 전 당정협의회에서는 시급한 안건이 4개뿐이라고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15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박 대통령이 양쪽 모두에게 당정 간 의사소통조차 안 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꾸지람을 했다. 이날까지 등원 거부로 맞서던 야당은 28파동의 책임자 인책으로 제시한 국회의장단 사임 권고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2월 22일) 국회에서 신민당의 권고안은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로써 국회는 28파동을 수습하고 23일부터 통상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가게 됐지만 여야간은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대립하기 시작했다. 야당이 주장한 121 사태 책임자 인책이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여야 간 121 사태 책임자 인책 범위에 대한 협상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김진만 공화당 원내총무는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에게 국방장관을 경질하면 내무장관 해임안 철회를 신민당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김영삼 신민당 총무의 수락을 받았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근 사임 의사를 계속 밝혀온 김성훈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예비역 중장 출신의 최영희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결정했다. 실제로는 이날 낮 김진만 원내총무가 공화당을 대표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결과였다. 국방부 장관 경질 사실이 국회에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은 121 사태의 정부 책임책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했다. 향국무장 폐지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던 유진호 신민당 총재도 그것은 사견이지 당론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1963년 3월 16일부터 만 5년간 국방장관직을 수행해 대한민국 최장수 장관으로도 기록된 김성훈 국방장관을 해임한 대가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박 대통령의 기분은 그리 밝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달도 안 가 박 대통령은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고 김성훈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 이날 연석회의석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주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추진 상황과 남강댐 하류 개발 계획 현황 및 장비 도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 등 이번 회기 중에 시급한 의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 (1968년 2월 28일) 고속도로 건설 재원으로 사용될 석유류세법 개정 법안이 회기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에 의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해졌고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던 공화당 의원들은 국회에 이 안건을 제출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총 비용은 330억 원, 석유류세법 개정을 통해 휘발유 값을 100% 인상해 상당 부분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야당은 사전에 무슨 설명도 없이 무조건 불쑥 들고와 심의 상정해달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전 11시 30분 퇴장해버렸다. 법안 개정의 목적은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신민당에서는 국방장관 경질을 조건으로 공화, 신민양당 원내총무 사이에 이미 합의를 본 2호 내무장관 해임안 철회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신민당 의원들은 이 문제로 2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 고흥문, 김대중, 김상현, 김수환, 송원영 의원 등은 이미 원내총무가 당을 대표해서 공화당과 약속을 한 이상 신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으나 김웅주, 정운갑, 박병배, 정상구 의원들은 인책의 대상을 당초 국무총리 등 4사람에서 2사람으로 압축한 것도 부당한데
이제 다시 이 내무회의만을 처리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정상고 의원은 총무단의 일원이면서도 27일의 합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 내무회의만을 간처하면서 당의 신의를 지키고 공화당 총무에 대한 김영삼 총무의 신의는 총무단이 사퇴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신민당 의원들이 내린 결론은 2호 내무장관 해임안 관철이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제안군인 제9차 전국대회에 참석해 즉흥연설을 통해 향군 무장 계획을 밝혔다. 제63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오후 4시 40분 국회 본회의가 석유류세법 개정 법안과 도로 정비 촉진에 관한 법 개정 법안을 상정시켰다. 이때부터 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지연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총무와 김수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송원영 의원은 1시간 25분 동안 단상을 점거한 채 연설을 강행하자 이호상 국회의장은 오후 6시 40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 총무단이 회담을 열었지만 타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공화당 측은 이호상 의장에게 야당 측의 발언자 수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의장은 지난번 28 파동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변칙사회를 하란 말이냐 라며 반발했다. 밤 9시 30분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 이호상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간부들과 대책을 협의했다. 이 비서실장이 다녀간 뒤인 밤 10시 30분경 김종필 당의장, 길재호 사무총장, 김진만 원내 총무와 이만섭 부총무 및 국회 상임위원 전원이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찾아갔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박 대통령이 담배를 피우며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이호상 국회의장과 국무위원 및 총무단이 앉고 왼쪽으로는 김종필 당의장 등 공화당 간부들이 앉았다. 이만섭 부총무의 자리는 오른쪽 맨 끝이었다. 김종필 당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 대통령에게 당대표로서 말을 꺼냈다. 각하, 야당이 농성을 해버리니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의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대통령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 이런 게 다 있어. 박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이호상 의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고개를 팍 숙인 김종필 당의장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내가 나라 살리겠다고 산업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여당이 그걸 하나 통과 못 시켜. 여당은 뭐하는 놈들이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불그락프로락하는 환한 얼굴은 무섭다는 표현 말고는 어울릴 말이 없을 정도였어요.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는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런 침묵이 한 1분 이상은 갔을 겁니다. 맨 끝에 앉아있던 제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박 대통령은 손을 덜덜 떨면서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었다. 이만섭 부총무가 입을 연 것이 이때였다. 이 부총무는 경상도 억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애원조로 한마디를 했다. 각하, 고마 한 번만 봐주이소. 표준어투의 사무적인 말들이 긴장감을 타고 오갈 분위기에 난데없는 경상도 사투리에 애원하는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조금 후 박 대통령이 참느라고 애쓰던 웃음을 쿡쿡하며 흘려버리고 말았다. 이 틈을 이용해 다른 의원들도 웃음을 참다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살벌했던 분위기가 일순 뒤바뀌었다. 이만섭 부총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애원했다. 각하, 그만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잘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알아서 하라고 라고 말했다. 예. 대답은 모두가 이구동성이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대답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청와대를 빠져나오기 바빴습니다. 밖에서 제가 김진만 총무에게 이거 합시다. 해야지 어쩝니까? 라고 말했죠. 이때부터 국회에 돌아와 단상 점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불과 3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사람이 한번 혼이 나니까 전부 달라집디다. 이들은 회기 종료 40분을 남긴 밤 11시 20분에 국회로 돌아왔다. 이만섭 부총무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덩치 큰 의원들이 앞장서서 단상에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밤 11시 48분 공화당 의원들이 정회 중이던 대회의장에 들어서자 신민당 의원들은 미리 단상을 점령,
뒤늦게 올라오는 공화당 의원들과의 격돌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그때만 해도 감정 싸움은 없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아주 격앙된 싸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야 살살해라 라거나 내 체면 좀 봐주라 는 말들을 하며 옷을 잡아당기곤 했거든요. 여야 의원들끼리 고성을 주고받으며 단상 점령 공방전을 벌이던 그 순간 유도 고단자인 장경순 부의장이 재빨리 의장석에 접근했다. 228 파동 때에도 장경순 부의장이 부러진 의사봉을 들고 변칙 통과를 시킨 주역이어서 이날 장 부의장의 행동은 이미 신민당 의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신민당 의원들은 단상에서 의장 전용 출입문을 막았다. 김상현 의원은 의장석에 마련된 의사봉과 마이크를 철거시키고 있었다. 이 순간 공화당 유범수 의원이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의사봉을 빼앗아 장경순 부의장에게 던졌다. 허공을 가로지르던 의사봉이 장경순 부의장의 손에 닿으려는 순간 달려든 다른 신민당 의원들의 손으로 옮겨가 버렸다. 당황한 장경순 부의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속개를 선언하고 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고 소리쳤다. 아우성 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의장석을 점령했던 신민당 의원들은 수가 많았던 공화당 의원들에게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약 7분 동안의 변칙 의사 진행을 통해 2 법안은 비로소 통과됐다. 장 부의장은 폐회 선언도 하지 않고 내려가 버렸다. 신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5분 뒤 임시국회는 회기를 다하고 막을 내렸다. 3월 1일 새벽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 국민과 더불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예고도 없이 강도적인 수법으로 의장석에 앉지도 않고 날치기 통과를 자행했다고 비난하고 이같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다수의 폭력을 자행한 것은 구제받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장 부의장이 동물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킨 것은 눈물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진만 공화당 총무가 미안하지만 다음에 신민당이 요구하는 다른 안건하고 바터하자고 제의하자 김영삼 총무는 바터는 고사하고 치지도 못해주겠다고 맞섰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고속도로 건설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는데 왜 그토록 반대에 집착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국회에서 석유류세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고속도로 건설이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야당은 한사코 반대만 했다는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도 야당이 항상 반대만 한다는 선입견을 결코 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대통령과 야당 의원의 면담. (1968년 3월 1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된 제49회 3.1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3.1절의 자립, 자위 정신과 거족적 권기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립경제 건설과 국방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과제 해결에 있어서 참으로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은 차에 오르기 전에 정일권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함께 연단 아래에 마련된 독립유공자 귀빈석으로 내려와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며 근황을 묻기도 했다. 이날 식장에는 정부의 초청을 받은 야당 인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전날 밤에 있었던 변칙 통과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기도 했다. 3월 2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최영희 국방부 장관, 임충식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덕진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거친 향토 예비군의 무장, 편성, 예산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비슷한 시각 신민당 유진호 대표는 신민당 원내총무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대표는 229 날치기 통과는 국회를 결정적으로 행정부에 예속시켜 국회 부재 현상을 조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하고 신민당은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가까지 조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할 결심을 천명한다면서 3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7대 국회 개원 후 계속된 파행 정국을 보다 못한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은 3월 6일 아침 서울 중구 필동의 유진호 신민당 총재 집을 방문해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제안을 했다.
김상현 전 의원의 증언을 재구성해 보았다. 총재님, 전국이 너무 파행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박 대통령과 유 총재 간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파행 전국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복 차림의 유 총재는 김 의원의 제안을 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나를 만나줍니까? 절대 안 될 겁니다. 또 만나봐야 밖으로부터 사꾸라 소리나 들을 거고, 사꾸라 소리 10번을 듣는 한이 있어도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못하겠네. 이 무렵 야당의 풍토는 선명투쟁이 유행이었다. 어떤 사안이건 여당과 강경대치를 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려 했다가는 당장 사꾸라로 몰리곤 했다. 벚꽃의 일본 말인 사꾸라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당시 온건 야당에게 강경 야당이 비난조로 사용하면서 한국 야당 내에서는 정부의 의도에 영합하는 야당 세력이란 뜻으로 사용돼 왔다. 유진산 신민당 부총재의 경우 6.8 선거 부정사건 이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 측과 타협할 뜻을 비추자 당내 강경파인 정혜영 의원에 의해 사꾸라로 몰려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뻔했다. 김상현 의원은 결심한 듯 제안을 했다. 그럼 저라도 박정희 대통령께 면담 요청 한번 해볼랍니다. 나도 안 받아줄 건데 김 의원이라고 해줄 것 같소. 저도 헌법기관의 한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해놓고 한 달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이후에도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시구려. 유진호 총재는 시큰둥하게 말했다고 한다. 김상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유 총재 비서관인 박찬세를 불러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전화를 넣어보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이우락 비서실장 대신 모 비서관이 전화를 받았다. 나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이요. 이우락 비서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께 꼭 좀 전해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일주일쯤 지나면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는 유 총재의 집을 나왔다. 다음날인 3월 7일 오전 8시쯤 집을 나선 김 의원은 문이 닫힌 국회의사당을 지나 서울시청 부근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사람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다가 오전 11시쯤 평소처럼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국회의원들은 집에 가설된 전화를 사무용으로 쓰던 때였다. 전화를 받은 김 의원의 부인은 청와대에서 이우락 비서실장이 아침부터 2번씩이나 전화를 걸어오며 찾아달라고 재촉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부인이 급히 불러주는 청와대 비서실의 직통번호를 받아 적고 다이얼을 다시 돌렸다. 이우락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아이고 김 의원님, 어디 다니시면 어디 다니신다고 행선지를 남겨놓고 가시지. 아침부터 김 의원님 찾느라고 욕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청와대로 들어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당시 김상현 의원은 이우락 비서실장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면담 의도와 내용을 사전에 알기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청와대에 도착하니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우락 비서실장이 지금 각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며 곧바로 박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했다. 김상현 전 의원의 증언.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대통령께서는 돋보기로 여러 장의 흑백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계십디다. 한 3분 동안 저와 이우락 비서실장은 머쓱하게 앉아 있었죠. 집무실 벽을 둘러보니 벽면 전체가 대한민국 지도로 도배되다시피 되어 있더군요. 각종 도표도 중간중간에 붙어져 있고 마치 전쟁 중의 작전 상황실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도는 그해 막 시작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것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연필로, 사인펜으로 예상 도로를 그려 넣거나 수정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런 걸 구경하느라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각하께서 돋보기를 책상 위에 놓더니 아, 김 의원 미안합니다 라며 악수를 청하러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악수를 하더니 당신이 보고 계시던 사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김신조가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진들은 김신조가 얘기해서 찍은 항공사진들인데 북한이 산 밑에 굴을 파 요새화한 지하 활주로 입구를 찍은 것들입니다. 이리 와서 한번 보시죠.
항공사진들을 보고 자리에 앉은 김상현 의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각하께서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적을 상대하더라도 진실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길만이 대화도 될 수 있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진실을 강조하자 박 대통령은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진실로 정치 얘기 한번 합시다. 도대체가 야당이 말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말이요. 라면서 집무실 벽을 가리켰다. 김 의원, 저것이 고속도로요. 내가 헬기를 타고 수십 차례나 다니면서 직접 그려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것이 앞으로 산업화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야당은 그것도 이해하지 않으려 들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말이요. 석유류세 인상 법안도 고속도로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인데 그것 가지고도 야당은 반대하고 지난번 6.8 선거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여당도 이걸 인정하고 양보해서 야당과 의정서까지 만들어 놓고도 또다시 야당이 깨버리면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뭘 어떻게 하란 겁니까? 김상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여당 입장만을 전해 듣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각하께서 일방적인 정보만 보고받고 야당이나 국민들의 정치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요? 김 의원은 여당의 실책을 사례를 들어가며 나열한 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처칠이나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야당을 먼저 만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일해 나가는데 대통령께서는 언제 야당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셨습니까? 국회 문제라면 여당 총무보고를 받으셔야 하지만 야당 총무보고도 받으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의원은 박 대통령 앞에서 기선을 잡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뜸 박 대통령은 이렇게 받아쳤다고 한다. 아, 내가 그래서 김 의원 만나고 있는 것 아니요. 지금 우리 여당 국회의원 67명이 날 만나자고 면담 신청해놓고 있어. 이 실장 60몇 명이지.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 10시에 전국 도지사 회의가 있어 참석하러 가는 길에 김상현 의원의 면담 신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전에 만나려다가 연락이 안 돼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다시 김 의원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전 국민들이 파행 국회를 보고 우리나라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진호 총재와 영수회담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유진호 총재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유 총재 입장에서 좋다면 내 그걸 수락하겠소. 내가 유 총재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유 총재가 유리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장소도 꼭 청와대가 아니어도 돼요. 우이동 같은 데도 좋습니다. 김상현 전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의 화답에 몹시 기뻤다고 회고했다. 각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로 정치 문제를 풀어나가면 국민들도 기뻐할 겁니다. 김 의원, 술은 얼마나 합니까? 저는 술이라면 부끄럽게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장가 갈 때는 제 처 얼굴도 모른 채 양조장집 딸이라는 소리에 결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껄껄 웃으며 자신의 술 실력을 털어놓았다. 나도 군대 때 너무 마셔가지고 지금도 속이 쓰리고 이거 죽겠습니다. 김 의원, 거 술 적게 자셔야 됩니다. 이 실장, 언제 저녁에 우리 김상현 의원하고 술자리 한번 갖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언제라도 즉시 나한테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는 장기 집권 문제로 옮아갔다. 박 대통령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만약에 내가 장기 집권한다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다고 하면 야당이 극한 투쟁을 해도 좋습니다. 내 임기가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만약 장기 집권한다면 김영희 극한 투쟁에 앞장서시오. 각하께서 그런 불행한 일은 하셔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각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웃음으로 대화가 매듭지어질 즈음 배석했던 이우락 비서실장이 끼어들었다. 각하, 사실 김상현 의원이 청와대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각하를 만났다는 것을 야당에서 알면 사꾸라로 몰아 김상현 의원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박 대통령은 놀란 얼굴이 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 그런 정도라면 우리 오늘 만난 것을 비밀로 합시다. 각하, 그 점에서는 제 의견은 각하와 조금 다릅니다. 각하께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오늘 제가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정도를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실장 신범식 대변인에게 연락하도록 하시오. 이때 박 대통령은 신 대변인이 발표할 문안을 직접 작성하더니 김 의원에게 보여 동의를 구한 다음 잠시 후 들어온 신 대변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은 신범식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을 받아 적어 언제든 유 당수 만나, 박 대통령 대화의 풍토 강조, 김상현 의원 맞아 라는 제목하에 보도했다. 김상현 의원의 면담을 요청받은 박 대통령은 야당도 정부의 옳은 일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달라. 국민이 볼 때 야당이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앞으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약 1시간 20분 동안의 면담을 마치고 악수를 나눈 뒤에 집무실을 나오려는데 박 대통령은 김 의원 가지 마시고 잠깐 밖에서 기다리시오 라고 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 실장을 따로 부르더니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김상현 의원은 청와대 2층의 이우락 비서실장 방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잠시 이 실장이 분주하게 들락거리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고 한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각하께서 이런 일을 부탁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정치 자금에 보태어 쓰십시오. 김 의원은 놀라서 두 손으로 돈 봉투를 막으며 거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받은 걸로 하고 저는 정치 자금 필요 없습니다. 돈 봉투는 두 사람 사이에서 3번을 왕복했다가 결국 이우락 실장의 손에 돌려졌다고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 자금을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야당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향토 예비군 창설. (1968년 3월 7일) 오후 3시경 김상현 의원은 청와대 면담을 마친 뒤 유진호 당수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면담 소식은 이미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었다. 유진호 총재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던 중에 방송을 듣고 집으로 달려들어오고 있었다. 30여 분 뒤엔 김영삼 의원이 달려왔다.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표정이었지만 총재가 버티고 있어 김상현 의원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김상현 의원은 유진호 총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장기 집권을 막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야당이야말로 정말 애국심과 대안의 정당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면 이 나라에 혼란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야당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자. 좋소.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김 의원은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메모 좀 해서 갖다 주시오. 3월 8일 아침 9시 김상현 의원이 유진호 총재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유진호 총재는 방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유 총재는 김상현 의원을 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뭡니까? 유진산 부총재 김영삼 총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에서는 영수회담을 하면 사쿠라로 몰린다며 난리가 났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날부터 보름 동안 김 의원은 필동의 유진호 총재 집으로 출근했다고 한다. 보름 동안 노력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허탈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집권의 명분을 야당이 계속 제공한 셈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영수회담을 추진시켰는데 야당 스스로가 선명투쟁인지 뭔지에 미련을 못 버리고 버틴 겁니다. 내가 박정희라도 저런 놈들에게 정권 몰려줬다가는 나라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이것이 나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야당은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민족의 입장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기대했던 여야 영수회담은 이렇게 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시 김상현 의원은 유진호 총재 집을 보름 동안 방문하면서 설득 끝에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 총재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후로 총재님 댁을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정치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데
앞으로 박정희의 수순이 뭐겠습니까? 야당 총재 자리는 총재께서 옛날에 계셨던 국민재건운동 본부장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정월 초하루만을 제외하고는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1971년 제7대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는 유세장에서 박정희 후보의 삼선 개헌을 비판하는 가운데 1968년 김상현 의원과 박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강행하기 1년 전인 1968년 나의 측근인 김상현 의원과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삼선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김상현 의원 당신은 단도를 가지고 나한테 덤비도록 하라. 당신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 최근 필자와 만난 김상현 전 의원은 김대중 의원이 다소 과장해서 말했던 것 같다 라고 바로잡아 주었다. (1968년 2월 6일) 밤 청와대에서 김성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예비군 조직 편성은 한 달여 동안 곡절을 거쳤다. 김성은 전 장관의 회고. 예비군 조직을 기획해보라고 합참해 주었더니 며칠 뒤에 예비군 사령부, 군사령부, 군단, 사단식으로 군 조직처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공비를 잡기 위해서는 지휘 계통과 통신이 간단해야지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수해가 나서 경제기획원에 가보면 각 부처에서는 피해 보고와 복구 비용을 산출한 액수가 거의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군인들은 꼼꼼했지만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식으로 전군의 통계를 잡으려다 보니 꼬박 일주일이 넘게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 추경 예산은 다른 데서 다 따가고 국방부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즉각 대응을 위한 군의 조직 체계가 현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공비 출본 시엔 즉각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받고 출동하는 식을 지향하고 예비군은 면, 읍 단위의 중대급 규모를 넘지 않으니 일개 면마다 중대를 편성하게 하고 경찰 지서장이 마을 예비군을 지휘해서 선 조치, 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공비 출몰 신고는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므로 여기서 전국 예비군망을 통해 비상을 걸면 공비들은 예비군이란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현역 군인들을 기동 타격대로 투입하면 섬멸된다는 구상을 하게 됐죠. 즉, 예비군들은 자기 구역 내에 침투한 공비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역할을 하고 섬멸은 현역이 하는 개념이었다. 며칠 뒤 이 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면서 김 장관 안대로 밀고 갑시다 라고 말했죠. 김성은 국방장관은 예비군의 무장 문제도 해결했다. 그는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 미군이 M16을 주력 화기로 선택함으로써 폐기 장비가 된 카빈 소총과 M1 소총 100만 정 및 실탄 5천만 발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 과정에는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작곡가 이희목 씨의 노력도 있었다. 홍 장관은 당시 유행하던 군가 맹호는 간다와 우리는 청룡이다를 작곡한 이희목 당시 중앙방송국 음악계장에게 예비군가의 작곡을 의뢰했다. 맹호는 간다 작곡 당시의 이희목 씨의 회고.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더니 서두에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넣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창경원 동물원에서 방송요원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성공했죠. 맹호는 간다는 노래는 당시 최고의 인기곡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안 홍종철 장관은 박 대통령이 KBS 라디오 정오뉴스를 꼭 청취한다는 것을 알고 매일 뉴스가 끝난 뒤엔 반드시 이 노래를 보낸 뒤 정규 방송을 진행토록 했습니다. 홍 장관은 결제 서류가 있으면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끝난 직후에 대통령께 결제를 받으러 갔다고 제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홍종철 장관으로부터 우리 맹호부대 계장이란 별명을 얻었던 이희목은 평북 선천에서 태어나 1947년 월남하여 서울 사대부고를 나왔다. 그는 이봉조, 박춘석 등 당대 유명 작곡가들과 어깨를 겨룰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대중가요보다 국민가요에 능해 방송국 직원으로 일하며 부업으로 작곡을 했다. 무명이었던 이희목은 민정이양 직후 국민계몽성 가요 일하는 해를 작곡하면서 정부와 관계를 맺었다. 이희목은 1968년 3월 초 공보부 직원으로부터 예비군가를 만들어주되 작사자는 선생께서 알아서 선정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당시
아리랑 잡지 기자 출신의 작사가 전우 씨에게 가사를 부탁한 뒤 일주일 만에 곡을 완성했다. 녹음 때는 봉봉 사중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홍종철 장관은 공보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씨가 작곡한 노래를 함께 들은 뒤 어때? 어때? 하며 반응을 듣고는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흡족해하며 가사를 직접 옮겨 적었다고 한다.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향토 예비군 찬설실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 대목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날 멸공 전선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같이 싸우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전우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20여 분간의 연설을 했다. 예비군의 이상적인 모습은 논밭이나 직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훈련에 힘쓰다가 일단 공비가 나타나면 즉각 출동하여 그 마을, 그 직장에서 공비와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도 산에서 들에서, 길에서 바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즉각 신고하여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나 군은 즉각 출동하여 적을 소탕해버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간첩이나 공비의 침투를 알리는 경종이나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모든 주민들이 순식간에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작전을 전개할 때 적은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고 섬멸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적에게 우리가 거꾸로 게릴라를 하는 전법입니다. 자유는 목숨을 건 싸움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방어만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대비책을 당리당쟁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녕 자기 파멸의 자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 방위는 우리가 조금을 각오하고 싸울 각오가 섰을 때에만 비로소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괴가 또다시 이 땅을 침략했을 때 나의 집, 나의 고향, 나의 직장에서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방위선인 겁니다. 나는 예비군이 국난 극복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동지 여러분의 즐겨부를 예비군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여러분의 전도와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예비군 가는 길엔 승리뿐이다.